마네는 근대 미술의 선구자 또는 인상주의 아버지라고 불리지만 그가 살아서 그림을 그린 30여 년 동안 사람들은 그를 야만인, 반항아라고 불렀습니다. 마네는 프랑스 파리에서 법관인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 풍족하고 부러울 것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던 아버지를 어렵게 설득해 화가가 되었지만 그림을 그리는 순간부터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시작됩니다. 마네가 추구한 그림 주제와 기법은 그간 다른 화가들이 그리던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기 위한 형식적인 그림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이 살던 시대의 생활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 했습니다. 현실을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려야 한다는 것이 그림에 대한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당시에 활동하던 나이가 많은 유명 화가들은 마네의 그런 생각들이 자신들의 그림에 반항하는 것 같아 그를 괘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심사위원으로 있는 큰 규모의 전시회인 관전에서 마네 그림을 사회에 독이 되는 그림이라며 계속 낙방시켰습니다. 마네는 좌절하고 슬퍼하면서도 다시 일어나 반드시 인정을 받겠다는 목표로 성실하고 진지하게 그림을 그려 매년 전시회에 작품을 냈습니다. 그러나 심사위원들이나 미술 비평가들은 물론 일반 대중까지도 마네의 그림에 온갖 비난을 퍼붓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파리에서 마네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청년 화가들이 작은 동아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 청년들이 우리도 잘 아는 클로드 모네, 피사로, 시슬레, 르누아르, 베르트 모리조, 세잔 등 30여 명의 화가들입니다. 뒷날 사람들은 이들을 인상주의 화가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청년 작가들이 마네를 영웅으로 생각하고 마네의 추종자가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스타의 팬클럽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청년들과 모여 그림에 대해 이야기하고 함께 그리기도 하며 작품 세계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하지만 마네가 그들과 함께 전시회를 연 적은 없었습니다. 마네가 혹독한 비난을 받았던 그림들로는 풀바두의 점심, 올랭피아, 아르장퇴유, 피리 부는 소년, 폴리 베르제르의 술집 등 오늘날 명화로 꼽히는 그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단지 그림이 좋아서 다른 화가들과 대중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림을 열심히 그렸던 마네는 죽기 2년 전에야 국가에서 주는 훈장을 받는 등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무렵 그간의 정신적인 고통 때문이었는지 마네는 큰 병에 걸리고 맙니다. 몸에 마비가 오고 왼쪽 다리를 절단하는 등 죽는 날까지 고통스러웠던 화가. 하지만 고통스러울수록 놀라운 끈기로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그림을 그린 화가. 이런 마네를 오늘날 사람들은 19세기 근대 미술의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곳 인상이 어때? 그 사람 인상이 어땠어?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이렇게 어떤 순간적인 느낌을 우리는 인상이라고 합니다. 인상주의 화가들은 그동안 실내에서만 그림을 그려왔던 다른 화가들과 다르게 바깥에 나가 풍경을 관찰했고 햇빛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순간적인 아름다움의 느낌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물감을 들고 밖으로 나가서 햇살에 반짝이는 자연과 사람 사는 풍경을 보고 그렸기에 자연스럽게 어두운 색은 피하고 밝은 색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또한 색을 칠할 때 물감을 섞어 혼합색을 사용하면 그림이 탁해질까봐 물감의 원색을 그대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녹색이 필요하면 파란색과 노란색을 짧은 점으로 찍듯이 칠해 멀리서 보면 두 색이 섞여 녹색으로 보이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화가들은 이렇게 자연과 햇빛이 주는 강렬한 매력을 보여주기 위해 심지어 그림자까지도 회색이나 검은색이 아닌 다른 색을 칠해 그렸습니다.
1972년 드가, 시슬리, 피사로, 모리조, 르누아르, 모네 등이 모여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 작품들 중 모네가 그린 해돋이 인상이란 작품이 있었는데 미술 비평가들은 그림이 품위도 없고 완성되지 못했다며 모네의 그림에 조롱하듯 제목을 붙여 인상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상주의라는 용어가 시작된 것입니다. 인상주의 화가들은 장소만 실외로 옮긴 게 아니라 사고 방식 자체도 열린 생각, 창의적인 생각을 추구했습니다. 이들 젊은 화가들에게 마네의 그림들은 자신들을 대변해줄 모델이었고 영웅이자 참다운 화가,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추종하였기에 마네를 인상주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마네도 인상주의 화가들과 어울리고 영향도 받았지만 그들과 함께 전시회를 연 적은 없었습니다. 마네는 이 무명의 청년들이 보내는 찬사보다는 더 공식적인 미술계에서 제대로 인정받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풀밭 위의 점심 식사는 사회에 독이 되는 그림이라는 둥, 점잖지 못한 그림이라는 둥, 세상의 온갖 비난을 다 받은 그림이었습니다. 여자가 정장 차림의 두 남자 옆에서 벌거벗고 있고 게다가 부끄럼도 없이 관람객들을 똑바로 쳐다본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다른 화가들처럼 매끄럽고 세밀하게 그림을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완성의 그림이라 생각했습니다. 마네가 솜씨가 부족하여 전통적인 그림을 거부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뒤쪽에서 목욕하는 여인이 여신과도 같은 우아한 자세를 취하고 있고 앞쪽의 인물들이 삼각 구도를 이루고 있으며 그림 왼쪽에 빵과 과일 정모를 그려넣는 등 전통적인 주제와 소재의 그림 그리기 방법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네는 전통에 반항했다기보다 전통의 과거 거장들의 그림을 다시 해석한 것인데 이것이 심사위원들의 분노를 사서 늘 그랬듯이 이 그림도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1863년에 열린 이 관전에서는 휘슬러, 팡탱 라투르, 브라크, 피사로 등 많은 화가들이 마네와 함께 낙선했는데 이 작가들은 황제 나폴레옹 3세에게 불만에 찬 항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심사의 기준이 작품성이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나이 많은 심사위원들의 취향에만 맞춰 당선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입니다. 이 독단적인 심사위원들의 권력 행사에 작가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자 황제가 직접 나서 낙선작들을 따로 모아 낙선자 전시회를 열도록 허락합니다. 이 낙선자 전시회를 통해서 수많은 관람객이 마네, 세잔, 피사로 같은 화가들의 신기한 작품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낙선자 전람회는 특히 악명 떨친 마네의 풀밭 위의 점심 식사와 함께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관람객을 불러 모았습니다. 왜 사람들은 안 좋은 소문이나 누군가를 비난할 때 그토록 많이들 모여드는 걸까요? 사실 마네의 풀밭 위의 점심 식사는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 조르조네가 그린 전원의 연주회와 라파엘로가 동판화로 제작한 파리스의 심판을 새로 해석하여 재창조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라파엘로의 파리스의 심판은 사라지고 루벤스 등 후대의 화가들이 그린 파리스의 심판만 남아 라파엘로의 원작을 짐작해 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 전원의 연주회란 작품도 진짜 그린 화가가 누구냐 의견이 분분합니다. 빛과 색채를 이용하여 분위기를 상승시켰던 조르조네가 그렸다. 아니다. 그것을 완성시킨 것은 이 전통을 물려받아 강한 색채를 사용하며 활동적인 화면 구성을 완성시킨 티치아노였다 등등. 문제가 되는 두 사람 모두 16세기 베네치아에서 활동했던 유명한 화가들인데
조르존에는 20대에 죽었고 티치아노는 99세까지 살았습니다. 전원의 연주에는 뮤즈와 귀족이 평화가 깃든 전원에서 평화롭게 연주를 하는 장면입니다. 멀리 뒤쪽에는 양치는 목동이 등장하여 그림의 한가로움과 평화로운 느낌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무렵에는 이런 아르카디아를 담은 그림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몽유도원도 같은 그림입니다. 그림에서 여자 둘이 서 있거나 앉아있는 모습이 고대의 여신들처럼 우아하지요? 그럼 마네 그림의 여인은 어떤가요? 마네의 풀밭 위의 점심 식사와 조르조네의 전원의 연주회를 한번 비교하면서 자세히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겠지요? 마네는 관전에 출품하는 작품들마다 공격을 받았지만 1865년에 공개된 올랭피아란 작품에 비하면 그동안의 비난은 비난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마네의 다른 작품들처럼 관전 심사위원들은 이 그림도 심사 대상에서 제외시켰지만 풀밭 위의 점심 식사 때처럼 황제가 다시 나서게 될까봐 마지못해 입선시킨 것이었습니다. 대중의 반응 또한 미친 짓이다, 역겹다 등등 신랄했습니다. 침대 위에 벌거벗고 누워있는 매춘부 소녀와 그녀의 하인이 등장하고 있으며 한쪽에 검은 고양이가 등장합니다. 당시 프랑스 사회에서 매춘부가 눈을 똑바로 뜨고 관객을 바라보는 것도 흑인 하녀가 그림의 중앙에 크게 나타나는 것도 달갑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구경꾼들은 천박한 그림이라고 욕을 하면서도 줄 서서 이 그림을 구경했습니다. 풀밭 위에 점심 식사가 그랬듯 이 그림도 티치아노의 우루비노의 비너스를 모델로 그린 것입니다. 티치아노의 그림 속 여신을 마네가 매춘부로 바꿔놓았으니 예술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천박한 짓이라고 생각할 만도 하지요. 당시에도 많은 화가들이 누드를 자주 그렸지만 그들이 그린 것은 현실 속의 누드가 아니라 신화 속에나 나올 법한 여신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네를 지지하던 소설가 에밀 졸라는 이 그림을 가리켜 최초의 근대적인 누드화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모네, 마네, 이름도 비슷하고 인상주의 그림에서도 항상 함께 등장하기 때문에 헷갈려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그림은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네는 옛날 거장들의 그림을 다시 해석하거나 현대인의 모습을 솔직하게 표현하였고 인물을 많이 그렸습니다. 반면 모네는 풍경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부둣가 풍경, 양귀비밭, 건초더미, 루앙 대성당, 그리고 후기에 많이 그린 수련 연못 등이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마네는 풍경 속의 인물을 꼭 그려 넣었지만 모네는 인물보다 순수한 자연 풍경을 즐겨 그렸다고 기억하면 쉽습니다. 마네는 동생 같은 젊은 화가 모네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진실하고 성실하게 그림을 그리는 걸 보고 힘 닿는 대로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모네가 생계가 힘드니 헐값에라도 그림을 팔고 싶다 하자 마네는 친구에게 모네의 뛰어난 재능을 믿고 그림을 함께 사자고 권하기도 합니다. 이후로도 마네는 모네의 낯가리, 수련, 루앙 대성당 같은 그림들을 몰래 사주며 후원했습니다. 모네가 시골에 작업실을 겸한 집을 얻으려고 할 때도 아르장테유에 있는 집을 소개해 주었고 그와 함께 그곳에서 여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둘이 함께 그림을 그리기도 했는데 모네가 원색적인 색감을 사용하여 멋지게 그림을 그리는 걸 본 마네가 이후론 검은색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기도 합니다. 사실 마네 하면 검은색을 아주 세련되고 투명하게 사용했던 화가였는데 이후로는 인물에 꼭 필요하지 않으면
되도록 검은색을 쓰지 않게 된 것입니다. 마네는 모네와 함께 야외로 나가 센 강 위에서 그림을 그리기도 했는데 그때 그린 유명한 작품으로 아르장퇴유, 라튠 영감네, 라 그르누이에르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네와 마네는 좋은 선후배로 또 그림 친구로 계속 좋은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모네가 마네의 도움만 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마네가 51살의 나이로 세상을 뜬 이듬해인 1884년 마네를 회고하는 대규모 전시회가 열릴 때도 모네는 앞장서 준비를 했습니다. 또한 회고전 이후 마네의 그림 가치를 알아본 미국과 독일의 화상들이 그림을 많이 사려고 하자 프랑스의 자랑스러운 유산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프랑스 내에서 그림이 팔리도록 앞장서기도 합니다. 이처럼 마네와 모네는 한 시대를 살며 좋은 그림, 좋은 화가들의 만남에 본보기가 되었습니다.